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자, 우리 김세호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1970년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죠. 지금까지의 방송 내용을 좀 간략하게 브리핑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많죠. 너무 많죠. 60년대 얘기도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네. 한 2시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들은데도 이건 되게 빨리 갔다. 맞아요. 되게 많이 맞아요. 빼놓고 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뭐 그럼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영미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주인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두 분도 정리를 못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정리하려면 한 또 2시간 걸리는 거죠? 맞아요. 그냥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1960년대는 엄청난 한국 영화 전성기였다. 양적으로. 양적으로 예. 질적으로 모두 다. 네, 뭐 양적으로. 질적으로도 괜찮은 영화들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대들이 60년대 영화 보면 진짜 재미없다고 막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거야 뭐 할리우드 영화도 옛날 거 보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감각의 차이고요. 네. 어쨌든 질적으로라도 무슨 온갖 장르들이 다 생겼고 양적으로 엄청나게 풍부해서 1년에 200편 이상 제작이 되고 그게 다 움직였으니까요. 굉장한 시대죠. 네. 자, 영화 주제가를 통해서 우리 대중음악의 역사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70년대로 들어가 보죠. 70년대는 이제 저희들이 태어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이영미 친근합니다. 선생님은 저는 60년대. 아닙니다. 저는 60년대에 그렇죠. 태어났습니다. 네. 60년대 영화도 봤습니다. 심지어 저는. 예. 그러니까 70년대 하면 좀 친근해요, 이제. 그렇죠. 아, 예. 그렇죠. 60년대 하면 좀 옛날 같고. 네, 예. 근데 저는 역으로 네. 70년대부터가 제 시대인 건 맞는데 예, 예. 점점 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걸 알 수가 없어요. 일제강점기가 제일 친근하시니까. 아. 그래서 그러니까 예. 뭐 영화도 안 본 영화가 오히려 훨씬 더 많고 위로 올라올수록요? 예. 아. 그리고 노래도 그냥 이렇게 풍문으로 뭐 TV 채널 돌리다가 라디오 채널 돌리다가 그냥 이런 노래가 있구나 이 정도만 들었지 이렇게 네. 좀 작심하고 들은 그런 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60년대 네. 이전에 비해서는 저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럼 70년대부터는 조금 말수를 줄이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지금? 미리 깔아놓고 가는 거죠. 네, 미리 깔아놓으신 것 같아갖고.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70년대. 아까 60년대가 한국 영화 최고 전성기였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네. 70년대부터 80년대 이렇게 하락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이제 퇴락하는 것 같은 내려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 르네상스 그러면 뭐 일찍 보면 90년대고 좀 더 늦게 보면 뭐 2010년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 70년대 80년대는 정말 확실한 하락과 조정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긴 침체기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긴 침체기가 시작되는 이유를 어떤 것들을 짚을 수 있을까요? 영화는 어쨌든 텔레비전 타격을 받은 건 확실하고요. TV. 그렇죠. 네, TV 시대가 왔어요. 예. 1970년에 그 유명한 1일 연속극 아씨가 대박을 칩니다. 그 전까지도 1일 연속극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가 좀 불분명해서 그 60년대 중후반 시기는 주로 주말 연속극 주 1회나 2회짜리 연속극. 예. 주로 주 1회짜리 연속극의 어떤 관행이 정립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일 연속극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근데 아씨가 성공을 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아씨를 벤치마킹해서 이제 KBS의 여로가 다시 성공을 하죠. 영구가 나오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아씨는 TBC 거였어요. 동양방송. 예. 동양방송은 서울하고 부산밖에 없어요. 딴 데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KBS는 전국 방송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씨는 풍문으로만 들었던 사람들이 여로는 정말 다 본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TV 1일극이 생겼다는 건 저녁 시간에 영화관에 안 가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버릇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TV를 사기 시작했고 옆집 그렇죠. 가서 TV 보고 우리도 TV를 사야지라고 하는 의지로 먼저 안테나만 사가지고 집에다 꽂아놓고 정말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안테나를 따로 팔았나요? 그럼요. 안테나가 5구의 안테나였어요. 5개 안테나.
큰 안테나여서 예. 그 안테나가 방향이 잘 안 맞으면 화면이 막 찌그럭찌그럭해요. 빨래 한 것처럼 생긴. 옛날에 네, 네, TV 안 맞아요. 나오면 올라가서 이렇게 좀 만지고 맞아요, 하라는 맞아요. 거죠. 많이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예. 아버지가 가서 저기 장독대 위에 올라가서 안테나 좀 잡아라. 그러면 자꾸 이거예요? 아니야 더 돌려봐. 이거? 뭐 이렇게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일단 안테나가 집 위에 꽂혀 있으면은 저 집은 텔레비전이 있는 집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TV가 없는 집들도 꽤 있었다고 하고요. 안테나부터 산 거죠. 예. 그런 비싸니까. 이유도 있겠네요. 우리 집 산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매일 공짜 영화를 볼 수 있는데 뭐하러 돈 내고 가서 그 영화관을 보겠습니까? 그냥 영화가 급격하게 몰락을 합니다. 아. 그리고 영화계 내적으로 보자면 60년대를 장악했던 창작자들이 있잖아요. 주요 창작자, 감독, 뭐 무슨 작가 이런 사람들. 네. 그 역량이 일단 60년대 후반 정도에 이렇게 한계에 봉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막 되면서 70년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감각에 잘 적응을 못하는 양상이 확실히 70년대 작품들을 보면은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이제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죠. 제작 편수도 떨어져요, 심지어. 그리고 뭐 그만큼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은 검열도 어느 정도는 좀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예. 네네. 박정희 뭐 씨가 아시겠지만 이제 72년부터는 유신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 당시에는 가장 대한민국 역사, 아니 그러니까 뭐 전체 역사 단군 이래로 검열의 수위가 제일 높았던 그때였기 때문에. 암흑기죠. 예. 예. 네, 그 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한 80년대 초반, 중반 정도까지가 제일 심했던 시대. 그러니까 이제 역사 공부하다 보면 그래도 유신 되는 해, 유신이 선포된 해에 태어나서 네. 그 암흑기를 그 기억도 잘 안 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행운이다. 만약에 그때 중고등학교 다녔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짜증 났겠죠. 예. 저처럼. 그러니까요. 얼마나 중고등학교 때 네. 힘들었을까. 그러니까요. 오로지 중고등학교 시절을 유신시대로 보냈던 이 사람. 근데 뭐 그 앞에 세대들은 나는 6.25도 겪었다. 예. 일제말도 겪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깨갱하고 살았어요. 그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게 침체가 되면 뭔가 새로운 기운이 올라오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가 청년 문화 기운을 갖고 있었던 몇몇 젊은 감독들 예컨대 이장호, 하길종, 뭐 김호선 이런 감독들 수적으로는 적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나옴으로써 70년대의 새로운 영화의 모습을 조금은 보여준 하지만 수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굉장히 좋아했던 이런 새로운 기운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70년대 들어오니까 확실히 이제 감독 이름도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고 그렇죠. 좋네요. 네, 김호성 감독. 네. 서울무지개. 아, 또 그런 거를 기억하는군요. 아, 왜요? 좋은 작품입니다. 서울무지개. 이모선은 겨울 여자죠. 강리나 씨. 네. 그 전에 영자의 전성시대가 있죠. 그렇죠. 연복순 아줌마. 예, 맞죠?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주제가의 측면으로 보면 좀 더 얘기를 좁혀서 보면 훨씬 더 심해요. 침체가. 일단 그러니까 주제가도 역시 편수가 줄었고 영화가 주니까 당연히 주제가도 덜 나오는 거고요. 예. 뭐 주제가가 이제 영화보다는 오히려 드라마 쪽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꼽을 만한 주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가 영화 주제가만으로 히트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얘기는 그래도 있었단 얘기네요. 영화가 주제가가 만들어지기는 하죠. 근데 네. 그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어야만 우리가 기억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그냥 영화에서 쓰이고 죽어버리는 인기가 없는 혹은 영화에서 아예 연주곡으로 노래가 아닌 방식으로 만드는 경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죠. 예. 근데 오히려 그것에 비해서 청년문화 기운을 갖고 있는 그 감독들의 작품들 그 사람들이 만든 영화 속의 주제가는 다 히트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써 유행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직은 소수였다는 거죠. 젊은 감각이. 그리고 옛날 그 50년대, 60년대 하고 오셨던 그 감독님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려고 발버둥은 쳤으나 잘 안 되는 양상이 역력하게 보이는 그런 시대가 70년대였습니다. 예. 자, 그럼 70년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영화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누가 얘기를 해도 70년대 하면은 방금 이제 이영애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그러니까 영화 작품이 그렇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얘기할 만한 의미가 있는 작품을 꼽자면 거의 좁혀지거든요. 누가 얘기를 해도 이 작품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뭐 예상하실 만한 그런 작품들을 다 이제 조금씩 다 볼 텐데 일단 처음에 얘기해 볼게 별들의 고향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별들의 고향. 일단 뭐 워낙 히트를 했으니까. 네. 이게 최인호 작가의 소설 원작이죠. 그렇습니다. 1974년 예. 그 연재 소설이 워낙 인기를 끌어서요. 이장호 감독은 그 당시에 신필림의 거의 막내 연출부쯤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신필림에서 한참 기다려서 입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단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 신상욱 감독한테 나 좀 해달라 그랬더니 봐라 연출부에 네 위로 층층시한데 네가 언제 넌 안 된다. 그러니까 뛰쳐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띡 보니까 별들의 고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최인호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서울고등학교. 예. 근데 그렇게 잘 나가는 소설로 떴는데 그걸 주겠습니까? 아무리 친구여도 그렇죠. 안 주죠. 아니, 안 주고 데뷔도 안 싶죠. 했는데. 데뷔도 안 했고 검증도 안 됐는데 그래서 네. 계속 안 주고 있었는데 이장호 감독이 자기 동생 대학 등록금을 싹 갖다가 네. 거의 훔친 거나 뺏은 거나 훔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최인호 방에다 집어 던지고 왔대요. 이제 내 거야 이거는. 아, 돈을 집어 던지고. 네, 이건 내 근데 거야. 상당히 어찌됐건 싸게 샀네요. 대학 등록금 정도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정말 육두문자를 써야 되는데 최인호가 나중에 전화를 해갖고 갖고 가 이 새끼야 그랬대요. 정말 신경질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거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뺏어오다시피 한 영화 판권이었고 예. 근데 이게 대박을 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또 최인호 선생한테 좀 뭔가 이렇게 지불을 했겠죠. 그랬겠죠. 예. 뭐 거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진 막 그때 안 만들어졌으면은 뭐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 청년문화 영화는 뒤로 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별들의 고향 그 영화 음악은 어떻습니까? 별들의 고향은 그 일단 영화도 영화지만은 음반 영화 주제가를 담은 음반이 예. 이게 조금 기억할 만한 작품이거든요. 또 왜냐하면은 6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 그냥 관행적으로 OST 저희가 왜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한번. 예.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예컨대 아리랑까지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근데 이 별들의 고향은 OST예요,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60년대 후반에 몇몇 영화의 경우 이게 음반이 OST일까 싶은 게 몇몇 있긴 있지만 아직 확인이 잘 안 되고 있고 딱 한눈에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별들의 고향이 아마 첫 OST 음반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영화 음반에 속에 적혀 있기도 하고. 영화 속에 나왔던 사운드를 고스란히 음반으로 만든, 그러니까 따로 녹음한 것이 아니라. 예. 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OST쯤 되는. 최초 또 오랜만에 나옵니다. 네, 오래간만에 나옵니다. 예. 하나 더 있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이후에 흥행 기록을 갈아치운 영화가 별들의 고향이니까. 예, 그리고 한국 영화 최초의 OST 음반이 별들의 고향. 확실한 아직까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영화에서 음악의 쓰임새가 굉장히 달라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건 굉장히 새롭다. 음악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60년대 영화까지는 오프닝 때 주제가 나오고 영화 한참 하고 맨 마지막에 엔딩 때 나오고 그게 보통 주제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행이 아니에요. 영화 곳곳에 음악이 들어가고 심지어 노래도 들어가고 요즘 우리 드라마 보고 있으면 중간에 막 노래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음악과 그 영화를 충돌시키거나 연결해 나가거나 그런 게 아주 절묘한 게 많은데요. 예컨대 그 디제시스라는 용어를 혹시 아시는지요? 디제시스. 네. 모릅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화판에 충무로. 계셨던. 예. 저도 모르겠는데. 네. 최 말 속에 있어서요. 잘 몰라요. 아니, 디제시, 네. 그러니까 영화 속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디제시스 속의 사운드가 있고 디제시스 바깥의 사운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제시스 안의 상황은 인물들이 말하는 거, 인물들이 뭐 음악 트는 거, 음악 연주하는 거 이런 거라면 그 바깥에서 해설이 들어간다. 그건 디제시스 바깥의 소리예요. 그럼 장면을 디제시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영화 안에 있는 설정된 시공간. 시퀀스? 네. 시퀀스하고는 좀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네. 그래서 그 디제시스 속의 사운드를 영화를 한참 보다 보면은 별들의 고향도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사운드가 확 없어져요. 그 안에 디제시스 안에 이해했습니다, 거는 제가. 그러니까 소리도 없어지고 뭐 뛰어가는 소리도 없어지고 말소리도 싹 그렇죠. 없어지고 네. 다른 음악으로 바깥에 네. 디제시스 그렇죠. 바깥의 음악을 딱 입혀서
그 두 가지를 충돌시켜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 그럼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떤 단어로 번역할 수 별로 있을까요? 그게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디제시스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일단 이런 용어 같은 걸 잘 외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가 근데 좋고. 저는 있어 보여. 저는 진짜 나름 그 설명 못해도 용어는 한 번씩 들어봤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전 그래요. 디제시스. 낯선 단어예요. 그렇군요. 뭐 네. 영화 얘기할 땐 이렇게 디제시스, 뭐 리장센 이런 거 좀 적절히 써줘야 됩니다. 제가 네. 처음 별들의 고향을 봤을 때 그 네. 느낌이 음악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쓰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냥 뭐 좀만 가다 보면 음악 나오고 좀만 가다 보면 음악 나오고 음악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맞아요. 디제시스 안에 음악이 있는 거죠. 네, 디제시스 바깥의 음악이에요. 바깥이 저. 그래요? 현장을 그러니까 현장음을 안 살리고 그렇죠. 현장을 꺼버려요. 현장을 없애고 그냥 현장음을 꺼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외부의 뭔지 사운드로 아시겠죠? 다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막 도망갈 때 외해불로 갑자기 나온 건 디제시스 바깥에서 바깥의 소리. 음악을 내비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예. 그 경아가 여자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었던 몸까지 바쳤던 남자가 자기를 버리고 결혼을 해요. 그 결혼식이 하고서 막 나오는 장면을 경아가 이제 바깥에서 보고 있는데 그걸 보고 달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디제시스 안에 현장음이 싹 없어지고 바깥에서 한 소녀가 울고 있네 하는 이장희 노래가 쫙 깔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목이 빛나죠. 노래도 확 듣게 되고 혹은 문호라고 이제 신성일 씨가 미술인이잖아요. 네. 경아가 그 문호네 집에서 한참 동안 같이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지겨워진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 남자가 나를 버리겠지라고 생각하고 미리 한밤중에 아저씨 안녕 립스틱으로 거울에다가 써놓고서 인형 들고 네. 한밤중에 이제 갑니다. 나가요. 근데 얼마나 슬픈 장면이에요. 이별하는 장면이니까. 그건 보통이 60년대라면 슬픈 음악을 까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여기서 뭘 까냐 하면요. 웨딩 마치를 깔아요. 근데 웨딩 마치를 그것도 재즈 스타일로 편곡한 거를 깔아요. 근데 거기서 경아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 하면은 나오면서 눈물이 막 나니까 눈물을 안 흘리려고 꾹 참으면서 껌 있죠. 예. 껌 두세 개를 막 입속에 집어넣고 지건지건 씹으면서 확 가요. 거기서 웨딩 마치가 재즈 스타일로 편곡이 돼갖고 쫙 흘러나와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되다 그럴까? 음악의 쓰임새나 그 감각이나 예전에 질질 짜는 신파로 가지 않겠다라는 게 굉장히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60년대엔 볼 수 없었던. 볼 수 그러니까 없는 여자의 일생 이런 거에 익숙한 관객들이 보면은 네. 뭐야 지금? 맞아. 뭐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예. 근데 그 별들의 고향은 저도 사실 몇 번 보긴 봤는데 왜 몇 번을 봤냐면은 너무 감동적이어서 몇 번을 본 게 아니라 보기 힘들어서 중간에 끊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기억이 좀 뜨문뜨문해요. 이게 맞아요. 예, 그게 이전의 감각으로 보면은 쉽게 굉장히 보여지지가 않아요. 예,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예. 극장 같은 데서 상영 안 하면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한 번에 보기는 차라리 극장 갔으면은 못 나오니까 끝까지 그렇죠. 계속 봤을 텐데. 봐야 되는데 네, 맞아요. 예. 그래도 하여튼 음악은 영화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일단 제 기준으로 본다면은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가 그러니까 OST 음반에 참 좋은 곡들이 꼭 노래가 아니더라도 좋은 음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일단 꼽은 곡은 그 나는 19살이에요. 네. 윤신혜 씨 노래죠. 뭐 지금이야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저도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윤신혜인 줄은 몰랐던 게 제가 기억하는 윤신혜는 80년대에 뭐 열애죠, 열애. 뭐 벗어나고파 이런 그렇죠. 그런 가수인데 스키하면서 예. 태화도 그거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앳된 소녀 목소리. 근데 어떻게 이렇게 허스키로 바뀌었을까요? 뭐 나이 먹으면서 어느 순간 장르를 바꾼 거죠. 예. 오히려 그리고 이것도 그냥 뭐 많이들 다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이 곡을 녹음할 때 나는 네. 19살이에를 녹음할 때 일부러 오히려 목소리를 좀 바꿔서 의도적으로 녹음을 했다고 하기도 하니까요. 윤신혜 씨가. 예. 그럼 이 노래가 그 극중 경화의 어떤 테마곡처럼 쓰인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곡이에요. 그건. 어떤 게 주요 테마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게 예. 굉장히 많은 곡들이 쓰이는데 노래로 히트한 것만 쳐도 나는 19살이에요. 뭐 더 유명한 건 나 그대에게 모두. 그렇죠. 별들의 고향 하면 그 노래죠. 그렇죠. 네. 예. 경아. 그게 어떻게 보면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경아 오래간만에 함께 같이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가치가 들어가야지. 오래간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예. 그거하고 아까 얘기했던 뭐 한 소녀가 울고 있네 이런 곡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하여간 윤신혜 씨 노래인 나는 19살이에요.
그리고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뭐 두 곡을 같이 들을 네. 수밖에 없죠, 이거는. 네. 난 그런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괜히 겁이 나네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난 정말 몰라요. 들어보긴 했어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난 지금 어려요. 19살인걸요. 화장도 할 줄 몰라요. 사랑이란 처음이에요. 웬일인지 몰라요. 가까이 오지 말아요. 떨어져 얘기해요. 얼굴이 뜨거워져요. 난 지금 어려요. 19살인걸요. 화장도 할 줄 몰라요. 사랑이란 처음이에요. 엄마가 화낼 거예요. 하지만 듣고 싶네요. 사랑이란 그 말이 싫지만은 않네요.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드릴 게 있네.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들이리.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자, 70년대 다음 작품 알아보겠습니다. 예. 70년대 뭐 여러 작품들이 있지만은 네. 제가 72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번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조금 뒤져보고 하면서 공부를 다시 한 셈인데 네. 뭐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지만은 볼 때마다 놀라운 게 최인호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영화의 원작 소설로. 예.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런 말들을 안 쓰지만은 예전에 왜 낙양의 지가를 올렸다. 땅값이 아니라 종이값을 올렸다. 뭐 이런 얘기가 예. 최인호 아저씨한테는 정말 딱 맞겠다 싶을 정도로 많은 작품을 써서 인기를 얻었고 또 많은 작품들이 영화화됐고 네. 별들의 고향도 그렇지만 이제 어제 내린 비. 어제 내린 예, 비. 그것도 이제 최인호 원작으로 영화가 된 작품이죠. 네. 저 어렸을 때 그 어제 내린 비. 네. 이거 원작 소설. 내 마음의 풍차? 예, 읽다가 예. 야한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죠.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이 시대가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소설에서도 그렇고 이 대중문화에서 성적인 표현들이 갑자기 높아지는 시대예요. 아, 60년대 후반. 유신이니까 더 억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0년대 후반부터 쭉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세계적으로 뭐 무슨 프리섹스 이런 식의 것들도 막 들어오고. 예. 그러니까 계속 성에 대한 욕망 혹은 뭐 호기심 이런 것들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어른들이 그 꼴을 못 본 거죠. 못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그걸 풍속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70년대 아주 극악해진 거여서 예.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꼭 이 소설에만 있는 현상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작 소설인 내 마음의 풍차를 영화화한 게 어제 내린 비. 예. 네. 이게 75년이니까요. 74년에 별들의 고향 히트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장호의 시대이기도 한 거예요. 그냥 승승장구 1년에 한 편씩 막 찍어낼 수도 있었던 대마초 사건만 아니었습니다. 네, 75년 12월에 대마초로 걸려서 활동이 중지당하지만 정말 막 팍팍 찍어내는 잘 나가는 시대였던 거죠. 그 이장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얼마 팔렸을 때는 어머 이게 웬일이야? 별들의 고향 잘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한 10만쯤 더 올라갔을 때는 내가 되게 잘 만들었나 보다. 근데 진짜 40만 소리가 나오고 나니까 야,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자기로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한 개인의 능력을 좀 넘어선 어떤 그 시대의 코드와 맞아떨어졌다거나 할까. 제가 아까 이제 음악 얘기를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60년대 말에 왜 내 생에 단 한 번만 같은 영화를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년문화에서 인기 있는 가수를 데려다가 그 곡의 인기를 얻고 기성의 감독들이 별로 감각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억지로 만들어서 돈벌이 하는 것 같은 영화였던 거죠. 그런 게. 예. 근데 이거는 하나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작자들과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네끼리 너무너무 호흡이 잘 맞아서 서로 잘 이해해서 만들어낸 작품처럼 보이는 거죠. 게다가 캐스팅까지도. 그러니까 신성일 아저씨는 뭐 이미 60년대부터 톱스타고 예. 그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70년대 내내 대체할 수 없는 넘버원 남자 배우였다면 여자 배우가 아주 독특해요.
별들의 고향에서 안인숙이라는 네. 배우거든요. 근데 안인숙은 아역 배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성인 역을 했습니다만 약간 어색해요. 근데 하필이면 안인숙을 데려다가 세워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어제 내린 비도 안인숙이에요. 그러니까 안인숙은 늘 갈래머리 닦고 있는 여고생, 여중생 혹은 이런 분위기만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성인으로 나와서 뭐 누드씬 같은 것들이 다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녀 같은 순수한 60년대의 청순기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여성상을 만들어서 그런 여성상을 데리고서 무슨 뭐 섹스 얘기도 하고 뭐 순정 얘기도 하고 사랑 얘기도 하는 아주 그 독특한 그 시대의 감성을 잡아내는 영화들이었던 거고 어제 내린 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이 어제 내린 비 음악은 누가 했나요? 정성조. 그 정성조 하면은 뭐 70년대에는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다방면으로 굉장히 음악적으로 대중음악에서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한 분이고 뭐 80년대까지도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분도 이 주제가 굉장히 히트를 했기 때문에 또 덕을 뭐 많이 봤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예. 이 노래는 노래도 유행을 꽤 했어요. 저 중학교 3학년 때니까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반 애들이 다 따라서 부르기 시작을 했던 네. 그 기억이 확실하게 있어요. 어제 내린 비라고 하는 거를. 윤영주 씨 노래. 여기 윤영주 노래가 꽤 여러 편이 나오는데요. 이 어제 내린 비 영화는 그런 대목에서도 독특해요. 요즘은 왜 어떤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의 주제곡 같은 게 하나가 있어 반복적으로 그걸 쓰잖아요. 예. 어떤 분위기가 있으면 또 그걸 반복적으로 쓰고. 그러니까 예컨대 대장금에서 요리하는 장면 그럼 오나라 오나라 예. 이게 나오고 사랑 장면이 있으면 또 뭐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근데 어제 내린 비가 딱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의 약간의 갈등 혹은 우정이 있고 그거 할 때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랑 이야기가 나올 때 나오는 건 사랑의 창가라고 해서 윤영주 박인희가 함께 듀엣으로. 사실 윤영주 박인희는 그 당시에 톱 중에 톱인데 포크에서 이 둘의 듀엣이 거의 없거든요. 네. 참 들을만해요. 이 듀엣이. 그리고 이제 어제 내린 비라고 하는 단조의 이 좀 질척거리는 노래는 그 이제 맏아들인 김희라가 예. 맞으면 밖에서 나아갖고 들어온 자식인 거예요. 혼외자였던 거죠. 그 엄마는 친모가 이제 도금봉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옛날 그 어른들 세대의 그 질척거림에 얽혀 있을 때 그럴 때 주로 어제 내린 비가 나와요. 그 친모가 나오는 대목 이런 데서 이제 어제 내린 비가 나서 노래를 좀 질척거리게 음악을 질척거리게 만드는 이런 식의 새로운 발상을 한 것도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제가 갑자기 궁금한데 제가 이 영화를 봤거든요. 네. 끝이 어떻게 그 이복 형제가 그래서 누가 자살한 맞아요. 뭐 그쵸? 자살로 끝나요. 네. 그런 거 네네네. 하나가 자살로 동생이 아마 자살하는 왜냐하면 것 같은데. 여자 하나를 놓고 그렇죠. 처음에 안인숙이 그 동생의 이장호 동생. 애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영호. 예. 예, 이영호 씨가 맡았던 동생의 애인이었는데 그 혼외자로 들어온 맏아들 김이라 씨하고 나중에는 애인 관계가 되죠. 그래서 그 삼각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제 간 삼각관계. 아침 드라마 좀 연상케 하는. 예. 예. 그런 어떤. 푸는 방법이 다르니까. 예. 그래서 음악을 듣습니까? 한 영화를 그 한 편을 더 얘기해서 좀 묶어서 예. 그러니까 약간 그 그럴까요? 네. 분위기 뭐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은 어떤 흐름 면에서는 또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어제 내린 비가 영화 이전에 소설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가 또 만들어지고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운 겨울 여자. 겨울 여자. 네, 있습니다. 이건 이제 최인호 아저씨는 여기는 등장을 안 하고 조혜일 소설로 나와서 이제 영화로까지 이어졌는데 소설이 엄청나게 팔렸었어요. 이거는. 소설도 겨울 여자였나요? 네네. 2권짜리 소설이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많이 팔렸어요. 우리 이영민 선생님 학창 시절에 읽으셨겠네요. 못 그러면. 읽었죠. 이거는 대학생 언니들이 읽는 거죠. 그래도, 아직은 대학 가시기 전. 그래도 읽을 수 있는 거 읽을 아닙니까? 수 있지만 그래도 네. 대학생 언니들이 읽는 거였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보기에는 약간 야한 장면도 나오는 근데 네. 들고 다니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그거는 확실히 섹스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작품이었거든요. 이 작품에서는. 그래서 여기 이제 주인공이 이화인데 이화여대 학생들이 정말 싫어했다고. 왜 하필이면 이름이 이화냐. 네. 그렇다고 뭐 동덕 이렇게 하기도 좀. 주인공 이화가 이제 장미희 씨. 예. 그렇죠. 그럼 장미희 씨가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건가요? 그 전에 텔레비전 좀 했었어요. 아. 그래서
장미로 캐스팅됐다는 거를 보고서 아, 참 잘 골랐다.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네. 1977년작. 네. 네. 그리고 이 눈물로 쓴 편지, 겨울 여자의 주제가인 눈물로 쓴 편지가 역시 정성조 네. 네. 여기서도 음악을 담당했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도 두 곡을 주제가 두 곡을 같이 좀 얘기를 해보는 게 맞겠죠. 네. 예. 감독이 김호선 감독인데요. 네. 김호선 감독은 75년에 영자의 전성시대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사실 영자의 전성시대는 그 상당한 리얼리스틱한 영화로 지금도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시대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제 결국은 성매매 여성으로 빠지게 되는 공장 노동자 거쳐서 그 과정을 굉장히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에요. 오히려 소설은 아주 짤막한 단편이거든요. 영화가 훨씬 우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서 77년에 이제 겨울 여자를 만들어서 대박 히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별들의 고향 흥행 기록을 다시 또 갈아치운 게 갈아치운, 겨울 여자였었습니다. 네. 여기도 노래가 꽤 여러 편이 히트를 했죠. 눈물로 쓴 편지도 있고 네. 겨울 이야기라는 노래도 있었어요. 김세화 씨가 불렀던. 네. 네, 그것도 히트한 노래예요. 네. 유신 말기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영화사에 남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네요. 딱 그 흐름.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0년대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잘 벗어나질 못해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붙이자면은 이제 좀 뒤에 이야기할 무슨 뭐 그 하이틴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아니면 뭐 태권브이도 이때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영화가 전반적으로 침체라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어찌됐건 검열의 시대니까 감독들도 작품 만들 때부터 이 자기 검열을 하면서 다 의식하면서 만들었겠네요. 자기 검열도 했고 가위질도 많이 당했고 그랬다 그러죠. 다음에 이제 바보들의 행진 얘기를 할 텐데요. 그건 아주 처참한 가위질을 당했던 영화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음악을 두 곡 듣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예, 정성조의 두 주제가 예, 어제 내린 비 그리고 눈물로 쓴 편지 이렇게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어제는 비가 내렸네 키 작은 나뭇잎새로 맑은 이슬 떨어지는데 비가 내렸네 우산 쓰면 내리는 비는 몸 하나야 가리겠지만 사랑의 빗물은 가릴 수 없네 사랑의 비가 내리네 두 눈을 꼭 감아도 사랑의 비가 내리네 귀를 막아도 쉬지 않고 비가 내리네 눈물 같은 사랑의 비가 피곤한 내 몸을 적셔다오 조그만 길가 꽃잎이 우산 없이 비를 맞더니 지난 밤 깊은 꿈속에 활짝 피었네 밤새워 창을 두드리 간절한 나의 소리여 사랑의 비야 적셔다오 사랑의 비야 적셔다오
멈출 수도 없어요. 눈물은 너무나 빨리 말라버리죠. 눈물로 쓴 편지 버릴 수가 없어요. 눈물은 내 마음 같으니까요. 눈물은 내 마음 어제 내린 비 그리고 눈물로 쓴 편지. 아, 음악이 참 그 깨끗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60년대 뭐 약간데 이봉조 예. 명언주역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스타일하고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맞아요. 뭐 불과 10년인데도. 예. 그러니까 이 시대가 포크의 시대였고 지금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것일 수 있어요. 포크가 갖고 있는 약간의 순수함? 예. 저는 그게 포크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상 전체는 타락해 있지만 우리 청년들끼리 어떤 그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어. 그건 동심에도 남아있고 뭐 소녀들한테도 남아있고 예. 우리의 순정에도 그게 남아있고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포크의 노래를 보면 유달리 우리나라 포크에는 하얗다, 맑다 이런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침 이슬 뭐 눈동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뭐 꼭 동물이 나도 사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 이런 거 연약하고 약하고 예. 무슨 가난하고 소박하고 그러니까 그 반대편은 부유하고 뭐 이런 거죠. 예. 힘세고 이런 거는 이제 기성세대와 약간 악한 것과 오염되어 있는 것과 뭐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네. 윤신혜 씨도 별들의 고향에 나와선 정말 소녀처럼 아이처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 한대수 선생의 그 음색은 지금 이 맑은 포크의 정신과 어울리지 굉장히 않는 달라요. 거네요. 네네. 예. 그래서 거기는 그 포크이면서도 포크 락 쪽에 훨씬 가깝다고 보이고 이장희도 사실은 어떤 노래들은 굉장히 포크 락 쪽에 가까운 그 건너 같은 거는 예. 그렇게 취급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대중적인 그러니까 한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충격을 대중음악계에 충격을 준 건 확실한데 예컨대 판이 많이 팔렸느냐 그러면은 그러지는 않거든요 또. 예. 오히려 판이 잘 팔린 포크에서 판이 잘 팔린 거는 예컨대 뭐 김세환, 그렇죠. 뭐 윤영주, 이런, 김세한, 송창식 이런 게 팔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대수 노래 중에서도 히트한 노래는 행복의 나라로 해요. 그거를 양희은이 불렀고 그건 굉장히 포크스럽거든요. 예. 근데 그거 말고 좀 락스러운 노래들 이거는 지금 들으면 와 굉장히 세련됐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뭐냐 이제 이런 상당히 젊은이들도 야 이게 뭐냐 이러기 쉬운 노래죠. 예. 한대수 앨범은 사실 요즘 더 많이 팔리고 맞아요. 요즘 감각에 맞는 요즘 거예요. 더 많이 팔리고 더 네. 비싼 가격에 거래되잖아요. 그렇죠. 다음 작품은 이제 또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예, 이걸 시간 순서로 지금 작품을 놓지 않고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데요. 네. 70년대 하면서 왜 이 작품 얘기를 안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바로 이제 그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의 행진.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길종 감독의.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노래 4개를 들었잖아요. 새 작품 얘기하면서 그건 주로 연애물과 관련된 청년문화 쪽의 이야기들이었다면 바보들의 행진은 뭐 연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가 풍속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고 게다가 이제 하길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시대의 연출가의 작품이기도 하고 해서 짚고 갈만 합니다. 그리고 또 주제가는 공교롭게도 둘 다 준비한 노래 두 곡을 다 송창식 노래로 또 들어야 되고요. 예. 네. 한 3곡 두 곡, 3곡 인기를 모았죠. 예. 고래사냥 있었죠. 왜 불러 있죠. 그렇죠. 날이 갈수록 예. 있죠. 이거 3개는 확실한 히트니까. 바보들의 행진에서 주제곡이 다 히트했네요, 진짜. 그럼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2017년이었을 겁니다. 그 영상자료원에서 이제 전시를 한번 했었는데 주제가를 가지고 그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화 한 편이 이제 영화의 주제가가 한 곡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곡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 곡이 있다고 해도 그게 다
지금까지 기억되는 건 아닌데 아마 이 바보들의 행진만 유일하게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세 곡이 다 선정이 됐을 거예요. 백선에. 예. 그만큼 이제 중요한 작품들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 한 편 뜨면 옛날에 영화 주제가 하나 뜨는 거였는데 이제 영화 한 편이 뜨면 몇 개의 작품은 3개씩 히트를 하는 거잖아요. 별들의 고향에서도 그랬고 지금 바보들의 행진도 그랬고 겨울 여자만 해도 벌써 우리가 2개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전에는 볼 수 없는 그렇죠. 새로운 현상이에요. 주제가에서. 예. 이 바보들의 행진도 최인호 선생 원작 소설이고요. 그렇죠. 예. 또 최인호. 예. 예. 이거는 한번 그냥 꽁트집을 읽어보실 만해요. 이게 신문에 연재됐던 짤막짤막한 꽁트를 모아놓은 건데요. 이건 저는 고등학교 때 봤었어요. 완전히 그냥 배를 잡고 웃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이러고 노는구나. 그런 거 그리고 있잖아요. 이 지면도 일간 스포츠거든요. 네. 어디 뭐 문예지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냥 뭐 무슨 일보 그런 게 아니라 일간 스포츠는 좀 같은 신문이라도 성격이 약간 다르잖아요. 선정적이죠. 그러기도 하고 왜 대중문예지. 예. 고우영의 수호지 같은 거를 보는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고우영 수호지가 일간 스포츠에 연재돼갖고 정말 또 어마어마한 그거 보려고 수호지하고 별들의 고향 이 바보들의 행진을 보기 위해서 일간 스포츠를 산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저는 일간 스포츠 시절에는 그 열심히 사보지는 않았고 나중에 소설책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언니나 오빠가 사가 들고 가는 걸 봤는데 정말 읽다가 빵빵 터져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최인호의 말맛이나 그 감각 있죠. 묵직하지는 않은데 그 가벼움으로는 진짜 끝내주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예컨대 뭐 이런 거죠. 대학생 풍속을 얘기하면서 무슨 여기서 영자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영자하고 병태인데 영자네 학교하고 병태네 학교하고 안문뒷문이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인지 다 바로 보이죠. 느낌이.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영자는 연극을 본다. 연극이 재미있어서 보냐? 아니다. 더럽게 재미없어서 본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혹은 뭐 어느 날 영자가 갑자기 이제 그 병태 그 영자 친구들이 병태를 한번 벗겨 먹으려고 네 남자친구 불러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값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탁 잘 입고 나와가지고 가시죠. 병태는 제일교포처럼 말했다. 뭐 이런 식의 정말 그 당시의 감각으로부터 빵 터지는 그런 대사들을 그런 해설들을 쓰고 있는 거죠. 예. 바보들의 행진에 이제 고래사냥도 들어간 거잖아요, 노래. 네. 저는 영화 고래사냥의 주제가가 고래사냥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건 또 나중에 되니까. 너무 그 세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10년 이상 차이 나는 영화인데. 예.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고래사냥이란 노래가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바보들의 행진에 삽입돼서 인기를 끌었는데 노래가 빅히트를 했어요. 그러고 네. 나니까 최인호가 아예 이 제목을 가져다가 소설을 썼어요. 장편 소설을. 그걸 또 영화로 그걸 만들었죠. 다시 영화로 만들었죠. 안성기 아저씨랑 이렇게. 네. 그러면 영화 고래사냥인 고래사냥 노래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뭐 계속 고래 찾아가겠다는 그렇죠. 그 모티브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웃겨지죠. 예. 예. 얄팍해진 방식으로. 그럼 이 바보들의 행진은 뭐 제가 어디서 이렇게 예전에 기사 같은 거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시대에 대한 어떤 풍자, 시대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 이런 게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좀 가벼운 그런 작품인가요? 근데 당시에는 대학생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는 연애 이야기가 아닌 방식으로 세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좀 희한한 방식이었던 거죠.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렇게 아주 가벼운 수준이나마 약간 세상을 비판하는 것 같은 아니, 그런 게 되게 그런 많아요. 대목이 있어요. 몇 뭐 개씩 그 이렇게 꽂혀 있어요. 네. 장발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장발 단속도 있고. 사실 예. 그런 거고. 근데 그게 꼭 무슨 기성세대를 향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 모습도 그래요. 뭐 그 교수한테 성적 구걸하러 다니는 이야기, 영자가 그런 것들도 있고요. 혹은 맨날 휴강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뭐 학교 앞에서 막걸리 마시기 대회를 하고 있거나 이런 식의 당시 대학가에서 보여지는 그 어떤 세태 풍속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당연히 최인호는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건 이제 시나리오를 최인호가 직접 썼거든요. 네. 데모하는 이야기를 넣고 싶었겠죠. 그게 원래 시나리오에는 있어요. 살짝.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다 잘렸겠죠. 그래서 하길종 감독이 나중에 마지막에 다 잘리고 난 시사회를 거의 못 봤다고. 네. 너무너무 쪽팔려서 볼 수가 없었다고. 고개를 네. 돌려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보들의 행진도 어느 순간에
아니 저 두 명이 앞에 장면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얼굴에 상처가 났지? 뭐 이런 거 있어요. 갑자기 얼굴에 상처가 있는데 네. 저 왜 상처가 났지?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드는 데들도 네. 꽤 있어요. 뚝뚝 끊긴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75년 하면 이제 대마초 파동이 있던 해잖아요. 영화계는 뭐 그 파장이 없었습니까? 그러기 직전에 나온 거죠. 대마초는 12월에. 대마초는 연말에. 12월에 터져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소설에 비해서는 영화가 좀 그 유머러스함도 떨어지고 솔직함도 좀 떨어지고 그래요. 영화의 검열 수준은 소설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대학생들 모습. 아까 무슨 뭐 막걸리 마시기 대회 이런 것도 상당히 재밌지만 그 여학생들이 촥 처음 등장하는 영자 친구와 영자가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면 다 청바지 입고 자전거를 타고 쫙 등장을 해요. 그 당시 여자애들 자전거 타는 거 막 싫어하는 어른들 되게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예, 어디 청바지 쪼가리 같은 걸 입고 그냥 바지도 아니고 근데 다 청바지나 바지 같은 거 입고 자전거 타고 쫙 등장하는 장면 같은 것도 되게 흥미로웠고 아까 이제 학점국어하는 여학생들 모습이나 미팅하러 가는 모습들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었던 거죠. 예. 여자 배우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게요. 이영옥이라는 여자인데요. 얼굴 생각날 것 같아요. 아마 요즘의 연구자들은 안인숙 얼굴하고 잘 구별 못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인숙 같이 소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여자 주인공이 청년문화 시대의 어떤 아이콘이었던 거죠. 예. 그 여자 주인공도 말하자면 그 인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시대에 인기 있는 얼굴형, 저 시대에 인기 있는 얼굴형. 근데 이때는 이제 안인숙 인물형이었던 거예요. 소녀 같은 눈 동그랗고 똘망똘망하고 이런 거. 이영옥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그 뒤에 사실 장미희는 안인숙 얼굴하고 되게 다르게 생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별들의 고향 2를 만들었을 때 장미희가 출연하는데 장미희가 꼭 안인숙처럼 연기해요. 그렇게 똘망똘망한 연기를 해요.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이 그러니까 바보들의 행진은 대학생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약간 대학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100% 대학생 역은 대학생으로만 썼어요. 새로 오디션에서. 그러니까 이영옥은 서울 예전이었을 테니까 거기는 뭐 정말 배우 하려고 들어온 애들이지만 나머지들은 다 현직 대학생들을 오디션 해가지고 뽑아서 대학생들 다 채웠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이 이영옥 씨는 길게 활동을 하진 않죠. 70년대 후반에 꽤 많은 주연을 했어요. 네, 멜로드라마에서 뭐 윤일봉 씨하고 호흡 맞춰서 한 작품들이 꽤 많고요. 80년대까지는 80년대까지 초반까지 활동했습니다. 바보들의 행진은 정말 저는 엄청 좋게 본 영화거든요. 그렇죠. 네. 재미있어요. 네, 재미기도 하고. 뭐 어떤 면에서 좋게 봤어요? 아니 저는 일단 가장 그 한국 영화에서 되게 인상적인 한 장면을 꼽으라면 전 이 왜 불러 나왔을 때 그 장면은 그 당시에 이거를 생각했다라는 거는 정말 그리고 이제 찍는 것도 요즘에 찍어도 그렇게 맞아요. 세련미가 그대로 유지하는 듯한 장면으로 찍었네요. 그러니까 이장호 감독이나 하길종 감독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일단 카메라 웍이 달라요. 카메라 워크가 달라서 60년대 하고 있었던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늘 보는 연속극에서도 늘 볼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찍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카메라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왜 불러 장면도 보면 육교 위에서 이렇게 찍는 거라든가 이런 독특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럼 70년대 이장우나 하길종 감독 같은 신예 감독들을 한국 영화의 누벨바그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어려운 용어 한번 써봤습니다. 있어 보이려고. 누벨박을 위해서. 아니 근데 좀 뭐 용어는 다르지만 그렇게 그렇죠. 좀 했잖아요. 이장호 뭐 아까 김호선 뭐 이런 감독들이 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인을 이루고 있었어요. 영상시대라고 하는 동인, 같은 동인들이에요. 김호선, 이장호, 하길종 다 같은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부류들 작품만 지금 70년대에서 가장 빛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60년대 그 수많은 영화 감독이 놀았겠습니까? 70년대. 납북됐잖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60년대 대표 감독이 신상욱 감독 아닙니까? 근데 납북인지 월북인지 알 수 없지만. 언제 납북된 거죠? 70년대 말인가요? 70년대. 하여튼 북으로 갔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60년대 감독 작품들이 물론 몇 가지는 이제 후반에 가면 중요한 작품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거의 얘기가 되지 않고 70년대 그럼 맨날 이놈의 영상시대 동인 얘기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워낙 신기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럼 여기서 음악을 들을까요? 예. 네, 어떤 곡 들을까요? 세 곡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세 곡을 다 듣기엔 좀 기니까 네네. 날이 갈수록 고래사냥 이렇게 두 곡을 한번 들어보죠. 난 이제 떠날 거야. 어디로 가니? 고래를 잡으러 떠나겠어. 같이 떠나자. 넌 안 돼. 나 혼자서 떠나야 해. 같이 떠나 임마. 너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이든 같이 해왔잖니. 넌 학교로 가면 돼. 난 갈 데가 있어. 가을 찬 바람에 흩어져 날리면 캔버스 잔디 위엔 또다시 황금 물결 잊을 수 없는 얼굴들 꽃이 지네 가을이 가네 하늘에 조각 구름 무정한 세월이여 꽃잎이 떨어지니 젊음도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 하나, 둘, 셋, 넷. 들립니까? 지금부터 교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들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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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절들 세월이 가네 젊음도 가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간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를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 떠나자 동해 바다로
뭐라고 했어? 몇 년이냐고? 3년! 3년? 너무 길구나.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 3번 지나면 되겠구나. 영자야, 걱정하지 마라. 뭐라고? 걱정 말라고. 걱정이 뭐? 3년 후에 보자, 영자야. 밥 먹었니? 뭐? 밥 먹었냐고? 여기 밥 싸왔어. 가자. 저 떠나자 동해 바다로 진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우리의 사랑이 깨진다 해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다 해도 모두들 가슴 속에 뚜렷이 있다 한 마리 예쁜 고래 하나가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진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진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자 떠난다 고래 잡으러 진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자 우리 떠나자 동해 바다로 진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자 네, 지금 들어도 참 좋네요. 좋죠. 예. 이거 특히 마지막 장면에 이게 배치가 되는데 병태가 머리 깎고 군대를 가면서 그 진짜 군대를 간다는 건 청년 시대가 끝나고 기성세대의 그 부조리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루루루루 꽃이 지네 하는 노래가 쫙 깔리면서 예. 영자하고 첫 키스를 그 열차 창문을 기차관. 통해서 머리를 그 내리는 유명한 장면. 유명한 장면. 엄청 유명한 장면이죠. 네네. 그렇게 하죠. 그 장면은 외국 영화에서 이렇게 좀 따온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리얼리티는 없죠. 거기까지 못 들어가죠, 일반인은. 이병열차 거기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다른 나라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을 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어디선가 본 것 예. 같긴 해요. 그렇죠. 예. 2차 대전. 예, 2차 대전. 영화. 예, 예, 예. 자, 70년대 이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봤는데 또 70년대 하면은 뭐 이른바 얄개 영화 같은 거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70년대 후반에 네. 특히 그런 영화들이 인기를 많이 끌었죠. 이승현 씨. 예. 예. 저도 어렸을 적에 70년대 말보다는 80년대 초쯤 그런 걸 왜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틀어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50대 세대들은 그 시대의 하이틴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알게 시리즈나 여고 졸업반이나 임혜진 영화나 예.
특히 얄개 같은 것을 이렇게 추억거리 같은 거로 생각하고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들 얘기였죠. 그런데 그때 저처럼 어렸으니까. 예, 저처럼 예. 고등학생 시절에 이거를 당대의 고등학생으로 봤었던 이 고등학생 이야기를 예. 너무 후진 작품. 아 그때 봤을 때도요? 예. 너무 후져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들의 행진하고 같은 부류로 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보들의 행진에서 보여지는 그 대학생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청년 문화의 핵심들이잖아요. 예. 그게 히트를 하니까 그 다음에 말하자면 기성 감독이 그런 거를 약간 벤치마킹해서 좀 더 대중적인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할까? 그게 임혜진 나오는 하이틴 영화들이에요. 아 진짜 시리즈 뭐 이런 거. 진짜 뭐 좋아해 이런 것들도 예. 있고 여고 졸업반이 제일 먼저 끊었죠. 75년에 여고 졸업반이 첫 타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임혜진 원톱의 그 두 명의 남자가 있죠. 전영록이 들어가거나 이덕화가 이덕화, 들어가거나 예. 둘이 같이 들어가거나 진유영 아저씨도 나오고. 진유영은 그보다는 그 제2 남주쯤 돼요. 아. 예, 진유영과 김보연은 약간 제2고요. 예. 핵심 3명은 임혜진, 전영록, 이덕화예요. 근데 전영록은 안경 딱 쓰고 키는 작고 약간 뭐 범생이 같거나 유약한 느낌이라면 이덕화는 이렇게 바나나. 그렇죠. 터프가이. 그래서 저기 가방을 옆구리에 꼭 껴야 되고 포크 몇 개 풀고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예. 딱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게 한참 유행을 하는데 그거를 아주 후지게 예. 아주 후지게 코믹하게 만들어 놓은 게 얄개예요. 그러니까 얄개는 사실 50년대의 초등학생 이야기라고요. 근데 얄개란 뜻이 뭐죠? 그냥 이름을 얄개라고 지었어요. 조은파 선생이. 그래서 얄개전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그건 1950년대 초딩의 이야기라고요. 초딩과 중학교 1학년 정도. 아, 그래요? 예. 그거를 고등학생으로 갖다 놓으니까 너무 유치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야 이건 초딩들이나 봐야 되겠다. 그 여고 졸업반도 그냥 중학생이나 보면 딱 되게 생겼어요. 고등학생이 보기에는 낯간지러워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 감성을 이해하고 있는 감독이 아닌 거죠. 그 대표적인 감독이 그 김응천 감독 아닌가요? 그러니까 훨씬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하길종 뭐 무슨 이런 분들하고는 다른 부류인 거예요. 훨씬 선배. 네, 기성 영화계에서 성장해서 상업적인 영화로 이 소재를 차용해서 나름 적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무슨 푸른 사관, 뭐 뭐 미인 뭐 이런 종류의 작품들이 진짜 적응을 못했다. 뭐 맹물로 가는 자동차 이런 작품 보고 있으면 뭔 소리를 하냐. 저 잘 만들던 이영표 감독이 왜 작품을 저렇게 만들지? 좀 이런 거라면 이거는 나름 적응을 해서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볼 수 있을 만한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 시대의 하이틴 시리즈예요. 그런데 네. 그렇기 때문에 바보들의 행진이나 별들의 고향 급하고 같은 급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히트는 했죠. 히트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벌었단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속작도 나오는 그렇죠. 거고. 어쨌든 이 시대에는 임혜진 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 영화들이 그냥 마구마구 나와요. 여고 졸업반을 할 때 임혜진 씨가 그거 찍을 때가 중3이에요. 오히려 더. 네. 그러니까 나보다 한 학번 위거든요, 임혜진. 그러니까 그 졸업이나 고등학교 학번으로 보면은. 예. 근데 그때 고1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개봉될 때 고1이었으니까 뭐 중3 때 찍었을 수도 있고 그게 고등학교 3학년 나이로 찍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훨씬 더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앳되고 이덕화에 비해서 나이 차이도 크게 많이 나고 그런데 네. 그 정말 예쁜 짱구머리에 어린애 같은 분위기에 그런 걸 연기하고 있었던 거죠. 뭐 작품의 질을 떠나서 이 당시에 임혜진 씨가 진짜 그렇게 인기가 많았습니까? 그럼요. 임혜진만 나오면 히트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 중에 보러 가는 사람이 꽤 있었다는 거고요. 뭐 이덕화가 멋있어서 보러 가는 여학생, 전영록이 좋아서 보러 가는 여학생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교열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좀 더 떨어지고 네. 임혜진 영화는 그럭저럭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나 할까 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 여고 졸업반의 그 주제가가 아주 히트하지 않았나요? 네, 이 노래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네. 사실 60년대 말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도 영화 음악을 굉장히 많이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네. 정민섭이라는 영화 음악 또는 주제가에서 중요한 작가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얘기가 안 됐었는데 어쨌든 드라마는 많이 하셨고 네, 드라마 주제가. 여고 졸업반이 또 이제 정민섭 작품이긴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정민섭 하면은 특히나 제 또래에서는 뭐 대중 가요로서도 물론 유명한 작품들이 많지만 그 만화 주제가
개구리 소년 뭐 이런 거, 아, 왕눈이 그래요? 뭐 이런 거 이분이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쯤은 영화 얘기할 때도 맞아요. 언급을 할 만한 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고 졸업반 주제곡. 네, 1975년 영화고요. 김인순의 여고 졸업반. 네, 함께 듣겠습니다. 이 세상 모두 우리 거라면 이 세상 전부 사랑이라면 날아가고파 뛰어들고파 하지만 우리는 여고 졸업반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숨을 이야기 뒤돌아보면 그리운 시절 생각해보면 아쉬운 시간 돌아가고파 사랑하고파 잊지 못할 여고 졸업반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숨을 이야기 뒤돌아보면 그리운 시절 생각해보면 아쉬운 시간 돌아가고파 사랑하고파 잊지 못할 여고 졸업반 잊지 못할 여고 졸업반 잊지 못할 자, 70년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70년대에 또 짚어봐야 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정말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나 쏠려 있다 감각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영상시대 말고 짚어야 되는 것은 이제 막 작가주의 같은 분위기로 발돋움하는 새로운 어떤 군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영화계 감독들 중에서 그냥 되고 되다가 퇴락해버린 분도 있고 그중에 몇 명은 그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말하자면 영상시대 사람들은 너무 어린애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수준이 낮은데 새로운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경우였다면 기성영화계에서 뭐 10년 이상 연출을 해왔던 분들은 대작 만들 능력도 있고 뭐 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약간 뭔가 작가주의 의식을 갖고 있다면 뭔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때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침체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침체기라는 건 항상 양가적이니까 임권택이 대표적이에요. 아, 임권택 감독. 네. 임권택 감독은 뭐 지금 많이 아시지만 100편을 넘게 그 연출을 했잖아요. 100편 넘었다 얘기를 하면 임권택 감독은 굉장히 창피해하시죠. 그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1년에 몇 개씩 만들었다는 거야 라는 얘기고 임권택은 아주 대표적인 60년대 B급 감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200편 찍을 때 일조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본인도 그 말씀을 하세요. 남기란 감독보다 더 많이 찍었습니까? 더 많이 찍었죠. 아, 그래요? 더 많이 찍었죠. 전설의 남기란 감독보다도. 네네. 그걸 그렇다면 필름을 남기란 찍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전설의 남기란 감독이 있죠. 그러니까 임권택 감독이 지금 그 얘기를 그냥 해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이렇게 그 뭐 연말이나 뭐 이럴 때 옛날 영화들 해주잖아요. 네. 열심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이 저렇게 그지같이 만들었냐. 그리고 보다 보면 네. 내가 만든 거였어. 그걸 기억을 못할 정도로. 100편 만들었는데 막 찍은 거죠 그냥. 예. 70년대는 어떤 작품들 만들었어요? 임권택 감독. 70년대에 발돋움을 하게 된 계기가 국책 영화를 만들어요. 국책 영화라 하면 네. 방공 아닙니까? 방공 영화 아니면 새마을 새마을. 영화. 둘 다 히트. 아니 히트는 아니고 증언은요. 이게 이제 증언이라고 하는 6.25를 담은 작품인데 그 줄 서갖고 봐야 되는 거. 단체 관람. 동원. 예. 아. 동원 관람. 예. 중학교 때. 진짜 또 먼 데였어요. 이거 그러니까 먼 데니까 이거는 할 수 없이 보라고 하니까 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개봉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진짜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볼 수 있는 거를 단체 관람을 시켰어요. 그 증언으로 전쟁 씬 같은 커다란 스케일 큰 촬영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아내들의 행진이라고 하는 아주 노골적인 새마을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찍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서 감독으로서의 기술적 역량을 축적했다고 보여요. 참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거죠. 이거 안 하고 거부했으면 대작 작가로 못 남아 보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이 사람은 이거를 겪어서 그다음부터는 70년대 후반에 무슨 장마라든가 족보라든가 이런 약간 한국적인 것과 관련 있는 작품들을 만들면서 자기 색깔을 구축해 나갑니다. 임권택 감독이. 그럼 여기서 임권택 감독이 만든 작품 가운데 하나 좀 살펴볼 만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노래가 또 있어야 되니까 예. 예, 같이 영화를 볼 수는 없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주제가 있는 거를 고르다 보니까 이제 왕십리라는 작품. 뭐 주제가도 역시 이제 왕십리인데 요거를 당시에 70년대 후반에 지금 좀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은 기억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예. 최병걸 밝기. 그렇죠. 예. 예. 바로 그분이 이제 이 주제가를 또 불렀기 진정난 예. 몰랐었는데 예. 불렀던 분. 76년 임권택 감독의 작품 왕십리. 네. 무슨 내용입니까? 이 왕십리. 제목만 갖고는 왕십리 출신이에요. 이 주인공이. 그래도 어디를 김은국 아니에요. 그 노래하고 다른 노래고요. 예. 신성일 씨가 주인공인데 무슨 뭐 외국을 가든가 하더라고. 일본에 갑니다. 일본에 일본 가느라고. 야쿠자하고 약간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인 것처럼 왕십리로 와요.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살았던 왕십리 풍경들이 이제 다 오버랩이 되고 거기서 이제 몇몇 여자들을 만나고 그렇게 돼요. 항상 또 소녀 같은 성매매 여성이 꼭 나와야 돼요. 요 시대에는. 그거를 안인숙이나 이영옥이 안 하고 여기서는 전영선. 누군지 아시죠? 전영선. 네.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아저씨는 계란을 오키. 네, 맞습니다. 예. 사랑방송님과 어머니의 오키. 엄마는 거짓부렁쟁이야. 했던 전호승의 딸, 아역배우 출신. 그 정말 소녀 분위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배우가 성인이 돼서 성매매 여성으로 나오게 되죠. 이런 게 그러면은 이른바 호스테스 영화인가요? 호스테스 영화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본격적인 호스테스 영화의 중심은 아니고요. 그런 걸 좀 영자의 이렇게 끼워 넣은 느낌으로. 그렇죠. 근데 사실 보면은 별들의 고향도 호스티스 나오죠. 영자전성 시대 뭐 성매매 여성 나오죠. 그게 쭉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거는 옛날 왕십리 풍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도시사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흥미로운 주제예요.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한양대 옆에 성동교라는 거 있죠. 있죠. 네, 뭐 그런 거라든가 그 목재들 쌓여 있는 옛날 그 뭐 역사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보여져서 아 맞아 옛날에 왕십리가 저랬지 이러면서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네, 주제가 히트했습니까? 아주 큰 그다지. 히트까지는 아니고. 예. 네, 정성조 작사 작곡이고요. 네, 그러면 최병걸의 노래 왕십리 듣겠습니다. 무거운 발길을 말없이 세며가다 혹시나 아쉬움에 뒤돌아보아도 내 눈에 보이는 건 검은 그림자 지나간 옛일을
머금은 있으리 또다시 생각나 자꾸만 돌아보네 할 말도 많았고 대답도 많았지만 뒤돌아 보아도 자꾸만 뒤돌아도 이제는 지나간 일 지나버린 일 지나간 옛일을 미련 없이 잊을래도 고운 눈에 머금은 있으리 또다시 생각나 자꾸만 돌아보네 할 말도 많았고 대답도 많았지만 뒤돌아 보아도 자꾸만 뒤돌아도 이제는 지나간 일 지나버린 일 네, 왕십리 함께 들었고요. 자, 70년대. 이번에는 한국에 개봉한 외국 영화 주제가들을 또 준비를 하셨네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 반칙이죠.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요. 네. 또. 네. 그래서 이거는 한국 영화이기도 합니다, 사실. 무슨 말이죠? 합작. 합작. 네, 합작이에요. 한중 합작 뭐 이런 거. 요 당시에는 이제 한홍. 한홍. 홍콩. 예, 그때는 홍콩하고 많이 홍콩 영화를 다 중국 영화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나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홍콩 영화는 뭐 80년대에도 특히 인기가 많았지만은 느와르. 그 전에 예. 그 전에도 70년대에도 이미 인기가 많았고 60년대에도 많았어요, 그렇죠. 인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한국 영화의 어떤 좀 뭐랄까 새로운 돌파구 뭐 네.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이런 합작이 네. 이제 시도가 뭐 사실 합작을 굳이 따지면은 50년대에도 이미 나오긴 하는데 맞아요. 예. 그래도 이때 좀 주목할 만한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도 보이고 해서 이제 한 꼭지를 넣은 거죠. 한홍 합작. 예. 네. 근데 사실 그러기 전에 이제 아까 이제 외국 영화 주제가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한국 영화에선 지금 보다시피 주제가를 히트시킨 영화가 몇 편 없잖아요. 70년대로 보면 70년대 보면 예. 똑같은 작품에서 3개씩 인기가 있지만 아주 인기가 없었던 주제가가 뭔지 기억도 안 나는 종류의 작품들이 예.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영화 주제가가 70년대 인기가 없었을까? 그렇지 않고 외국 영화 주제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였어요. 이 시대. 아마 지금 여기 앉아가고 하나씩 쭉 해보자고 해도 나올 거예요. 네. 한 10몇 개 그냥 나올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집에서 이거 무슨 검색해본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냥 막 쓴 거예요. 60년대 말부터 예컨대 사운드 오브 뮤직. 이건 아예 뮤지컬 영화니까. 네. 졸업. 사이먼 앤 가펑. 사이먼 앤 가펑클. 네. 러브 스토리. 그건 눈싸움이고 이제 주요 테마 이거 2개 떴잖아요. 거기서 네. 닥터집하고. 이것도 좋죠. 네, 썸의 말 러브, 대부, 네. 빠삐용, 빠삐용. 네, Free as the Wind, Sunshine. 그것도 인기 있었어. 존 덴버 노래. 예. 포세이돈 어드벤처.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라라라라. 뭐 무슨 모닝 애프터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예. 네, 벤지. I feel love. 강아지 나오는 네, 강아지 나오는 거. 네. 로미오와 줄리엣. 서머타임 킬러. 네. 나자리노 기억하세요 혹시? 나자리노. 따라라라라리란디단.
토요일 밤의 열기. Staying Alive. 거기다가 영화가 뒤늦게 수입돼서 많이 봤었던 메리 포핀스. 침침니 하는 그 지붕 위에서 하는 굴뚝 쑤시는 사람들 춤추면서 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지금 그냥 쭉 앉아서 쓴 거였었어요. 어쨌든 요번에 얘기할 합작 영화는 사랑의 스잔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랑의 스잔나. 그것도 주제가 또 어마어마하게 유행해서 우리 고등학교 때 또 이거 피아노 치면서 부르느라고 애들 난리 났었어요. One Summer Night 이거 부르는. One Summer Night. 진짜 영화는 보지 않았어도 이 당시 저는 사실 나중에 들은 거긴 한데 하여튼 이 노래만큼은 이때를 살았던 분들이라면 안 들을 수가 없지 안 들을 수가 예, 없었어요. 정말 많이 나왔으니까요. 진짜 낙보다 이렇게 팔잖아요. 피스 파는 거 다 사다가 하고 한 3곡쯤 인기 있었어요. 네. 졸업, 뭐 토미톰톰, 만수만 나이드 다 인기 있었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맞아. 그 당시가 불치병 시리즈의 시작이지. 러브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홍콩 영화까지 그냥 합작 영화까지 그냥 또 죽고 뭐죠? 선샤인도 불치병이었고 네. 이매진도 불치병으로 악성민열로 죽는 거 하나 있어요. 소녀의 기도라고. 예. 사랑의 스잔나는 어떤 병이 나옵니까? 그것도 백혈병일걸요. 아마 예. 항상 여자가 죽어요. 진추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랑의 스잔나가 제목이 조금 웃긴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 이게 한홍 합작이니까 한국 제목은 사랑의 스잔나인데 네. 홍콩 제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홍콩 제목은 첼시아 마이 러브예요. 첼시아 마일러.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여주 이름이 스잔나가 되는 거고 네. 홍콩에서는 첼시아가 되는 건데 사실 첼시아가 맞거든요. 네, 추하. 예. 그러니까 진추하가 이제 첼시아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또 그 홍콩 사람들 이름이 참 난감할 때가 많은 게 네. 제일 편한 건 진추하라고 부르면 되거든요. 예. 근데 진추하는 홍콩에서 첼시아라는 영어 이름을 써요, 실제로. 그리고 그거를 또 중국 이름도 있으니까 한자 이름 진추하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 광동어 발음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요새는 또 홍콩이 중국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그걸 보통화 발음으로 또 읽기도 해요. 또 해야 그렇죠. 돼. 예.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서 뭐를 써야 돼야 맞는가. 일반인들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그냥 많이 쓰는 이름으로 그냥 진추와. 마오쩌둥 안 하고 그냥 모택동.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윤발하면 확 와닿는데 겨울은파 이렇게 하면 나 그거 어려워 정말. 헷갈리거든요. 장꼬롱. 그렇죠. 예. 시진핑까지는 그냥 시진핑으로 하겠는데 정말 모택동만 하더라도 불편해. 모택동이 그렇죠. 훨씬 마오쩌둥 이런 그렇습니까? 것도. 예. 근데 이제는 그 현지에서 발음하는 대로 이름을 하는 걸로 네. 정해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려면 광동어로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고민 안 한다고요. 하여간 예. 근데 이게 왜 하필이면 사랑의 스잔나가 됐나라는 설명을 그렇죠. 하고 싶으셨던 예. 거죠. 왜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첼시아라고 하지? 그럼 사랑의 첼시아라고 하면 되는데 네. 왜 스잔다가 됐냐 하면은 네. 전작이 있거든요. 전작이요? 홍콩에서 네. 실제 스잔나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고 그게 이거보다 먼저 한국에서 엄청 히트를 했습니다. 또. 예. 그러니까 그 스잔나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이 생생하니까 그걸 이제 묻어가려고 예. 스잔나가 아니 첼시아인데 그냥 제목은 사랑의 스잔나로 가버린 거죠. 그런 또. 그래서 그 앞서 나왔던 스잔나 주제가도 사실 우리가 이번에 다루진 않았지만은 유명한 노래예요. 그 정훈이 씨 그 녹음을 하고 그 밖에도 많은 가수들이 녹음을 했던 네. 스잔나. 저는 김승진의 스잔밖에 모르겠습니다. 그거 스잔나는 아닌데. 예. 자, 그러면 원서머 나잇 들으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80년대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제가 80년대 영화 많이 봤습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주로 다 에로 영화이긴 MC의 합니다. 활약이 기대가 그건 됩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80년대. 80년대는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네. 진짜 에로 영화가 거의 100% 아닌가요? 네, 이제 그 얘기가 굉장히 중심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방송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 자, 그럼 원서머 나잇 듣고요. 두 분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为各位演唱一首《亲情》，主唱者是李秋霞，由他本人作曲。这首歌是特别为他父母亲而做的，请各位欣赏。
宿舍。